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면 허위 사실로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벼랑 끝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 경기지사의 차기 대권주자 레이스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단순히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은 적극적인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지사의 대권 행보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반면 통합당은 법과 양심에 근거한 냉철한 판결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세대를 대상으로 통신 기록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서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며 투기를 통해선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회기 내 공수처장 추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단체로 입국한 한국 노동자 2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유입 환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61명 가운데 47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습니다. 인천 서구에 이어서 계양구와 남동구 등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수장의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상욱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었는데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지사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주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이번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취지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고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결로 유무죄를 나누는데 재판부의 의견이 아슬아슬하게 갈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재판부 의견은 정말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7대 5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관 13명의 각자 판단에 따라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대법관이 유무죄를 가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대5로 나왔습니다. 박상욱,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학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대법관들의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관이 7명이고 반대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최종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습니다.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으로 보인다며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그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일응의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내용은 종전에 토론회와 관련된 그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변호인은 아직 남은 절차가 조금은 남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수원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사는 차기 대권 행보에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기사회생에 더불어민주당도 한숨 돌린 분위기라고요? 네, 이번 이재명 지사 판결로 민주당 역시 기사회생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 무죄를 확정했다며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이 안도하는 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당 지지 기반이 흔들리던 중에 이 지사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사는 여권 대권가도 1위인 이낙연 의원의 뒷쫓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격차를 좁히며 차기 대권 주자로 상승세를 탄 분위기인데요. 이번 판결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내후년 대권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전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경기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민주당에는 호재입니다. 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기도까지 초유의 공백이 생기면 정치적 책임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재보궐판이 커지는 게 좋을 리 없고 그 결과가 자칫 내후년 대선까지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차기 민주당 대표 자리를 노리는 이낙연 의원은 판결을 환영한다며 축하를 표했고 김부겸 전 의원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참 천만다행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역시 정말 천만다행이라며 이재명 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통합당은 일단 대법원 판결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이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 지사가 자리를 잃게 됐더라면
통합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이 정부 심판론을 넘어 이 정권 교체론까지 몰아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경기지사직은 빠졌지만 내년 보궐선거에서는 서울과 부산시장을 두고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치러집니다. 이 민주당은 당장 후보를 낼지 말지부터 고민에 빠진 모습인데요. 이 반면 통합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이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한층 굳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수호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명 지사의 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는데요. 일단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원래는 2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에 대해서 사실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었는데 대법원이 이제 파기환송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취지를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기소한 공소 사실은 총 4가지입니다. 예. 4가지. 예. 첫 번째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두 번째가 오늘 이제 문제됐던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검사 사칭 전과 관련된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또 마지막 네 번째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예. 1심에서는요, 이 4가지 전부 다 무죄라고 봤어요. 아. 네, 예.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세 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 판결이 유지됐지만 예. 하나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 그게 바로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한 그 토론회에서의 발언. 네. 그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예. 본 건데요. 네. 게다가 2심의 선고 형량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이거든요. 예. 따라서 만약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면, 즉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네. 오늘 당선이 무효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오늘 그동안 무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유죄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면서 검사가 상고했는데 네. 그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어요. 네. 즉 무죄 판단이 맞다. 기존 2심의 무죄 판단은 맞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돼서 종결됐습니다. 네. 더 이상 따질 부분도 없고 오늘로서 끝난 거고요. 예.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그 부분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예. 그 부분은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예. 파기하고 다시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절차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예.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사실상 이제 무죄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했더라도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에서 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오늘 쟁점이 됐던 거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가 과연 공표를
공표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김명수 대법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표명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배경 중에 네. 하나가 바로 토론회 과정에서의 질의응답 예. 또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예. 즉, 이 토론회의 취지가 몰각되면 안 된다. 선거 관련된 후보자들의 토론회의 취지가 몰각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 예. 즉,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제한도 있고 또 예.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 이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질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할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부족한 상황에서 답을 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허위사실 여부를 따져서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한다면 오히려 토론 참가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한다. 이거는 오히려 토론회의 어떤 기능이 위축되고 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축소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 KBS와 MBC의 이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들, 예. 그 이야기들이 예. 다소 뭐 과장되거나 네. 아니면 부정확한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예. 그런 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그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죠.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요. 이게 지금 그 발언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2018년 5월, 6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이제 공중파 방송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자,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의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시간을 했습니다. 아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자, 이 토론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자,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재명 지사 측은 여기에는 강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요. 네. 그런데 2심에서는 입원시키려 한 것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2심에서는 유죄를 때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예. 관련 법리를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건데요. 토론, 공직선거 후보자들 사이의 토론, 방송 토론회에서 예. 이 주고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네. 이게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추론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면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 또한 토론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해서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즉 아주 좀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예. 판단을 하기보다는 예. 전체 맥락을 감안해서 해석을 하라라는 법리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인데요. 예. 이게 2007년에 선고된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문경시장 후보자들 사이의 방송 토론회 관련된 사건인데요. 예. 역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방송 토론회에서의 이야기 관련해서 방송 토론의 어떤 특수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아마 2007년에 그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그 기존 판결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사실 그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그 상고, 예. 상고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2심 판결, 원심 판결의 판결이 이제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상고한 겁니다. 아, 예, 예. 그 상고 이유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대법원은 과연 그러한지를 판단하게 된 것이고 조금 전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드린 그 부분 방송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 예. 법리 이거를 적용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존 판례들을 감안해서 하지만 원심 재판, 즉 2심 재판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서 유죄라고 보았으니 예.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예. 따라서 다시 판단하라라고 원심 판결을 환송한 거죠. 네. 네. 앞서 우리 취재 기자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슬아슬하게 갈렸다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이 만장일치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라 7대5로 판결이 갈렸어요. 그때는 네. 그렇다면 이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 정치적인 분석과 어떤 영향은 또 전문가의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예. 이제 법적인 부분만 보자면 원래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간 게 아니라 당연히 소부에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의견이 이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이제 회부된 것인데 총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총 13명인데 예. 그중에서 이제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를 했습니다. 회피라는 예. 거는 누가 뭐 빠져라라고 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제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게 옳겠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빠진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를 했고 따라서 남은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제 대법원장까지 해서 12명인데 네. 이게 7대5 오늘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한 명의 대법관이 예. 판단을 달리 했다면 만약에 6대6이 됐다면 6대6이 될 수도 있었죠. 예. 네. 근데 6대6이 되면 예. 결과가 상당히 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법원조직법에 보면 예. 이렇게 합의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홀수여서 한쪽의 의견이 이제 과반수가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예. 뭐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과반수에 이르는 의견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심 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파장도 굉장히 크고 또한 이렇게 아슬아슬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번 판결의 이번 판결의 내용을 되새길 때 있어서 예.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방금 손수호 변호사께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선거 후보 토론 과정에서 혹시나 이걸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 5명 대법관의 반대 의견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그 공직선거법을 보면은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 공표의 의미가 뭐냐 이걸 반대 의견을 이 공표의 어떤 사전적인 의무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존 대법원의 어떤 태도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 토론회에서의 어떤 그 발언 등을 좀 특별하게 본다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오늘 다수 의견처럼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좀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오히려 선거운동 또는 토론에서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또 어떤 발언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수사기관,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 네. 또는 법원도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반대 의견은 지적을 하면서 예. 이제 상고 기각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대5로 일단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다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원 고법에서 언제쯤 이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보통?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조직법에 따르면은요, 그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상급 법원의 판결에 이제 그 판단에 기속되도록 규정되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던 그 부분은 오늘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분리 확정돼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유일하게 1심 무죄, 2심 유죄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길게 오래 시간을 끌 이유는 없어 보여요. 네, 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 아무리 봐도 그 부분 유죄입니다. 예. 라고 예. 판단할 수도 있던 거죠.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즉시 재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네. 오늘 판단이 최종 종결은 아닙니다. 사실상 종결일지언정.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야말로 사실 이제 거의 벼랑 끝에 섰었던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늘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회생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대권주자로서 이재명 지사의 입지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용장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사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선거로 네. 아마 그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올라가거나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기반, 예. 또 이 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탄력을 받는다고 볼 네. 수밖에 없는 것이 심리적 거부감이 해소되는 건데 그동안은 네. 이 유권자들도 뭔가 지지를 하고 싶어도 예. 이 사법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지사로서의 평가도 잘 받고 있고 예. 또 대선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법원의 이 선고 결정 이후 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유입이 될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유력 후보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을 더 맹렬하게 추격해서 이른바 투톱 체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이제 이 전문가들은 지난 경선 때 이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 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 예. 또 경기지사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의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른바 친문 지지층들이 덜 또 이 제한적으로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또 대선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민들도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가 내년에 다시 열리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게 되면 가장 유권자가 많은 곳에서 수도권까지의 파급 효과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더욱 유권자의 지지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정말 중요한 건요. 이렇게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부분, 선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법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왔던 것이 이 지사였는데 이게 사실 사전 검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중도층까지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삼박자 탄력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낙연 의원, 이낙연 대선 후보를 쫓아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한시름 놨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장 첫 번째는 내년 보궐선거의 부담이 뭐 아주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의 부산시장. 경기지사까지 이렇게 되면 대선 전에 당에 많은 에너지가 사실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보궐선거에서의 내년 4월 보궐선거의 결과가 대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내년 4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입니다. 예. 5년 차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 상당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예.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대선 유력 주자들도 내년 보궐선거에는 일정한 또 책임이 있습니다. 예. 선거 결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구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커졌다면 이 포함이 됐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그런 만큼 이제 이 당도 또 대통령도 조금 부담을 덜어내는 그런 결과로 봐야 되겠죠. 네. 반면에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 대법원 선고가 상당히 추가적으로 추격하는 데 있어서의 네.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당권 도전을 하는데 당 외부에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일 텐데 일단 이
대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해서 좀 더 탄력을 받게 되면 상당히 이제 사실상의 현실적인 투톱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권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모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경기지사를 현직으로 역임했거나 경기지사 출신인 경우에는 가장 유권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지역에서 1위 후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번 예.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던 부분, 그래서 도정평가 최상위권에 올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기본소득 같은 대선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앞다투어서 가져가고 있고 주도해 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이슈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주도권을 또 이슈를 선점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쥐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경쟁자가 원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입장을 내고요,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경기도지사 업무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대권 행보로 읽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광역단체장은요, 대권 후보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유권자가 많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이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도지사가 되자 이 도정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사법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소된 마당에 최근 들어서 이 도지사로서의 평가 자체가 최상위권에 있는 부분, 또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재명 지사다. 이재명 지사의 특징이 상당히 행보가 공격적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위기 국면에서는 이 유권자, 꼭 경기도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나중에 경선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또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당원들의 여론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함께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운명도 결정짓지만 예.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차기 대권 구도의 판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 순간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이낙연 의원이 당권 도전한 상황이에요. 지금 당권 구도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을 아주 신경 써야 됐다면 이제는 이 대법원 선거로 오히려 이낙연 의원 측에서 이재명 지사의 탄력이 어느 순간까지 뻗어나갈 것인가, 얼마만큼이나 경쟁력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당권에 이 유리한 그런 예. 국면을 이 이낙연 의원이 대선 후보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원외에서 예. 당 외에서 이 약진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판도 자체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로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 내리기 이전까지는 이 당 내에 이낙연 의원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됐다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이낙연 의원이 당 바깥에 있는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앞으로 행보를 보이냐, 이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페이스북에 글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하겠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선고로 인해서 앞으로의 대권 행보를 좀 더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미 대권 후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사전 선거 운동이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예. 이제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장 그동안 무거웠던 제약이 바로 이 대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법적인 사전 검증처럼 그동안 이 부담스러웠던 이것을 털어내고 나면 심리적 거부감이 이제는 해소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중도층에서도 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상당히 호감이 간다. 이제는 비호감도보다는 정책적으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 그리고 당 바깥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지사로서 아주 공격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승부가 더 치열해지게 되는 것은 오히려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낙연 의원도 좀 유리해지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도 이제부터는 더욱더
이 본인의 이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더 주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네, 앞서 저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를 봤는데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차기 대선을 앞두고 네. 이제 강력한 후보가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의원이 지금 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당 내에서 이렇게 경쟁이 되고 하면 일종의 흔히 말하는 이제 정치권에서 흥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흥행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선은 결과적으로 흥행입니다. 얼마만큼 여당 내에서 지금 국면 상황으로 본다면은 미래통합당 보수정당보다는 뭐 정치적으로는 경쟁력이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사직까지 상실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상당한 큰 부담이 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이낙연 의원이 아주 유능하고 또 현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으면서 안정감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대선 구도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런 만큼 이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도정 활동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경쟁하는 구도일 때 국민들의 주목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 하나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가장 또 중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부산시장도 그렇지만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만큼 당력이 총집중돼야 되는데 경기도까지 포함된다면 이건 더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그것을 해소하고 오히려 내년 보궐선거에도 물론 직접적으로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정 활동을 계속 잘하고 유력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의 선거 판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여당 쪽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오늘 받은 대법원 선고 판결은 상당히 올해뿐만 아닙니다. 내년 그리고 후내년 대권까지도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친다고 봐야 되는 네, 것이죠.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지사가 생활하면서 네. 한숨 돌렸습니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4월에 이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서울하고 부산이에요. 매우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울 부산의 후보를 내느냐 여부를 지금 네. 놓고서 일단 당원 당규에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이제 직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 이런 게 당원 당규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좀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네. 개정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개정을 할지 말지는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데이터 여론 전문가로서 네. 서울과 부산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 네. 수도권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에는 어떤 정책까지 걸려 있냐면 대통령이 지금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돼 있거든요. 또 여성 유권자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뭐 성추행 의혹과 관련됐던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중대한 사안으로 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대선을 1년여 앞두고서 펼쳐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을 향한 당의 경쟁력이 상당히 또 약화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보를 낼 상황 자체가 될 수밖에 저는 없다. 그래서 많은 또 비판들이 혹시 당 내외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중요한 지점의 선거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후보를 낼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입니다. 예. 내년 4월 재보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선거가 있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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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이제 배종찬 소장님께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봤을 때는 낼 수밖에 없는 해주셨는데 상황이다. 예. 민주당의 그러면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절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항상 예. 법과 정치가 상당히 많이 맞물려 가긴 하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인 사안이 법원으로 와서 최종 결정을 내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정치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예. 또 반대로 법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정치권으로 흘러왔다가 다시 법원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절차를 어떻게 취할지는 상당히 뭐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사체인 정당에서 또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예. 어떠한 결론을 정해놓은다면 정치적인 결론을 내려놓은다면 그 과정은 사실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정당에서 아니 왜 기존에 있던 당연 당규를 지키지 않고 그걸 바꿉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법적인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 그 부분은
정부의 판단 영역이 될 수 없거든요. 예. 따라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정치적인 판단을 감수하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정당이 취한다면 그 부분은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이제 결국 유권자의 어떤 판단만 남아있게 되겠죠.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들이 좀 있습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서 서울, 부산 좀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보다는 부산이 미래통합당은 지금 정당 지지율 또 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예. 대통령 지지율을 봐서 PK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보면은 부산 쪽이 서울보다는 지표상으로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실제 어떤 결과 나올지는 후보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서울의 경우에는 이게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뭐 손사래를 할 겁니다. 아, 그럼에도 지금요?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거는 본인의 의사결정과는 배 상관없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마스크를 좀 내리고.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예, 수고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그 재판에서 뭐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람도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 생각 저 생각 하기 마련이고, 법원도 여러 대법관님들께서 수기한 최종 결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최종 결론을 존중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 및 뭐 정무 수행률 비롯해서 높은 평가 얻고 계신데 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민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그다음에 우리의 지지자들이신데요.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우리 국민들,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게 주어진 역할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제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낙연 의원님과 함께 1, 2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제가 1위를 올라간 일은 없어서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전 의원님께서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역량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낙연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재판이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아니면 기억에 나는 좀 그런 것들 있으실까요? 네. 자, 우리 지지자들께서 기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 그동안 번만 더. 수년 동안 그 긴 재판을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재판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간에 좀 심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변방장수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 그러나 그런 일들조차도 다 저의 부족함의 소치이고 다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고통받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이미 각오한 일이라서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저와 무관한 저의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또 정치라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된 그런 문제들 다 근거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만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쓴 이 상태에서 제가 쥐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다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망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지지자분들 많이 계시고 또 도민들 그리고 이제 여기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고 직원분들 많이 계신데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지자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슴 졸이며 이 사건을 지켜봐왔던 많은 지지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지지자라고 표현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꿈꾸는 이상, 그 이상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를 지지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손잡고 가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도 국민이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억강구약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재명 지사의 소감 들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합당한 판결을 해준 대법원에 이제 감사를 표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 응원 덕분이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이 앞으로의 역할을 결정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정에 최선을 다하실 것이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네, 여러 소회들도 있었고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또 앞으로의 향후 진로나 예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네. 그에 앞서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 또 대법관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뭐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예. 다만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 오늘의 이 판결 내용도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물론 이재명 지사가 법적인 이제 족쇄에서 좀 상당히 이제 거의 다 벗어났습니다. 예. 사실상 다 벗어난 거죠. 예. 하지만 오늘 판결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예.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더라도 예.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한다면 예. 결론과는 관련 없지만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예. 법원에서 보았다는 해석도 예. 가능하거든요. 예. 따라서 결론적으로 범죄는 아니고 예. 이제 형사처벌 대상도 아닌 것이고 예. 또 대법관의 다수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위험에선 벗어났습니다만 그동안 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돌파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여러 말 중에 국민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예. 네.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뽑아보면 먼저 겸손한 거죠. 예. 이 결정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정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겸손한 것. 또 하나는 네. 이제 감사인데 이 감사는 도민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전 국민에 대한 감사거든요. 예. 국민을 이야기했던 거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 이런 예.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이야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이 다른 이 국민들 또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본인 스스로는 오늘 이 마스크를 쓴 채 한 이야기가 상당히 대선 가도를 이제는 본격화하겠다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가도를 본격화할 것 같은 그런 발언 내용이었다라는 분석까지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서 이번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여야 대립 때문에 민주화 이후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이었습니다. 자, 문 대통령 국난 극복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로 협치의 실패를 꼽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자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또 정부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포함해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회 협력이 필수라며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규제 혁파, 이해관계 조정에 국회가 큰 역할을 해주고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국회를 57번, 뉴딜은 16번, 협치는 5번 언급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올해 첫 국회 연설이었습니다.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과제들도 많았죠. 네, 먼저 문 대통령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각오인데요. 들어보시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런 정부 대책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도록 국회도 임대차 3법 등 정부 대책을 뒷받침해달라는 당부입니다.
또 이번 회기 내에 공수처장 추천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고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의 제도화 필요성도 거듭 밝혔죠? 네, 지난달 6.15 기념사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한반도 정세에 관해 정리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의 제도화를 21대 국회에서 이뤄달라는 겁니다.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추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이 합의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 등 3대 원칙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분 동안 이뤄진 오늘 연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번 박수로 화답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의회 독재에 항의하는 의미로 규탄 리본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이 퇴장할 때는 야당 의원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기 위해 국회 본관을 나설 때 한 50대 남성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신발을 벗어던지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4일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4.1%로 지난주보다 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2%포인트 오른 51.7%로 긍정평가보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 높았습니다. 국정 지지도 하락은 부동산 대책 논란에 이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4%로 4.3%포인트 하락했고 미래통합당은 1.4%포인트 오른 31.1%로 민주당과 격차를 오차 범위 내로 좁혔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부의 잇따른 초강력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일단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 시장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팔지도 사지도 않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9억에서 최고 22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거래는 사라졌고 호가는 1억 원가량 오른 23억 원이 됐습니다. 6.17 대책으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실종된 겁니다. 거래가 사라지면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름만 깊어지는 상황. 아주 조용해요. 부동산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실컷 일하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아이나 하기 싫다고 이래버리면 뭐 끝나잖아요. 돈도 벌지도 못하고.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세제를 강화한 7.10 대책 이후 이런 흐름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9% 올랐지만 초강력 규제 약발이 먹히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정부의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초가 주택이나 재건축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당분간 거래 위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매물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특히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미리 피하기 위해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는 47명이었는데요. 이라크에서 입국하는 한국인 건설 근로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어제 확진자 숫자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며
사흘 만에 6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612명이 됐습니다. 61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14명이고 해외 유입이 47명으로 해외 유입이 3배 이상 많습니다. 먼저 국내 발생은 나흘 연속 1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발생은 서울이 6명, 경기 3명, 그리고 인천이 2명이고 광주와 대전, 강원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47명은 지난 3월 25일 51명 이후 11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47명 가운데 20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7명은 입국 뒤 격리 중에 확진됐는데 지역은 경기가 18명, 강원과 대구가 2명, 서울과 인천, 울산, 충북, 경남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네,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하는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확진된 경우가 많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이라크 누적 확진자가 8만 명 이상으로 매일 3,000명 가까이 신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근로자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제와 어제 이라크에서 입국한 한국인 건설 근로자 가운데 각각 14명과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 34명 가운데 28명은 검역 과정에서 나머지 6명은 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라크를 출발해 카타르 도하를 경유한 뒤 들어온 비행기에는 모두 216명이 탑승해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라크 한국인 근로자 입국과 관련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중증 환자에게 투약했다고요? 네, 중대본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수입된 렘데시비르 치료제를 25개 병원에서 중증 환자 57명에게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치자 950명이 혈장 공여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444명은 혈장 모집을 끝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혈장 공여를 모집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500명이 혈장 공여에 참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접수 한 달 반 만에 146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집계 결과 신청 접수를 처음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긴급지원금 신청은 모두 146만 6,5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처음 예상했던 114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인천 서구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데 이어서 계양구, 남동구 등 인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만 8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관련 신고만 100건이 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가정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홍 기자가 있는 그 가정집에서도 유충이 수돗물에서 나왔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컵에는 오늘 아침 받은 수돗물이 담겨 있는데요. 컵 아래쪽을 자세히 보시면 길이가 0.5cm 정도 되는 유충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이 집에 사는 한진욱 씨가 수돗물을 틀자마자 이런 유충 2마리가 연달아 떨어진 건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7시에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틀어주는데 저쪽 욕조 모습 쪽에서 까만 게 2마리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이제 이걸로 샤워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네, 앞서 인천시는 서구 공촌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생했고 이 연결된 배수지 8곳 가운데 2곳에서도 유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이 유충은 모기와 비슷한 깔따구류의 유충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수도사업본부는 덮개가 없고 세척 주기가 긴 연못 형태의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과지는 정수장 안 연못처럼 생긴 형태로 수체 일종인 활성탄을 통해 유기 불순물을 빨아들여 물을 거르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에서 어떻게 유충이나 유충알이 걸러지지 않고 가정집 수도관까지 이동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국내 깔따구류가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다면서도 신고가 접수된 지역 3만 6천여 세대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수장에 곤충 퇴치기를 설치하고 정수장을 청소하는 등 관련 조치를 나흘 이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오늘 오후까지 서구 86건, 계양과 부평 14건, 강화군 1건 등 유충 관련 신고가 1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조사한 인천시는 이곳 계양구 부평과 연결되는 부평 정수장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염소보다 강력한 소독제로 매일 물을 소독하는 등 공촌 정수장과 조건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일부 가정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름철 아파트 저수조나 하수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하수관과 아파트 저수조를 조사해 유충 발생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다가 재판부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 합의체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찬반 의견이 아슬아슬하게 갈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소부에 이어 전원 합의체에서도 유무죄에 대한 재판부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7대5로 나뉘었는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그러니까 13명이 각자 판단에 따라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관이 7명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소수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최종 파기환송으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를 마친 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에 맞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무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주변에 송구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이 지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4시 반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신관앞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집무실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본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이 지사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경의를 표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라고 우선 말했습니다. 이어 큰 관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경기도민 삶과 도정을 위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지지자들과 주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사안은 근거 없고 오물을 뒤집어 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존중하지만 다른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판결에 감사를 표하고 도민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앞으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도정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재판을 앞두고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처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이 지사의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급속히 올라간 대선 관련 지지도에 힘입어 차기 여권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가운데 5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낼 정도로 아슬아슬했던 만큼 이 지사는 앞으로 처신과 정책 추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YTN 김학무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여권과 서울시는 공식 사과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해서 논란입니다. 유독 박 시장 사태에서만 표현이 달라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잇따라 사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하지만 유독 피해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민주당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께 이낙연 의원은 SNS에서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단체 입장문에 피해 호소 여성으로 지칭했습니다.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 입장문을 발표한 서울시도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과거 다른 성범죄 사건 때와 비교하면 표현과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피해 인터뷰 직후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를 응원하며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분과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자기 방어를 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졌다고 했고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시의 피해를 접수하면 용어를 바꾸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건 2차 가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여권과 서울시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의 고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4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연이틀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시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비서실 소속으로 전해졌는데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소환해 3시간 반가량 조사를 마친 경찰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을 비롯해서 서울시 정무라인을 위주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이 섹스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관련 증언은 없다면서도 여전히 서울시에서 성추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대위원은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아예 폐지하고 그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쓰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이 섹스 스캔들 관련해서는 성범죄로 제가 규정하고 싶습니다. 피해 여성이 관계를 했다는 증언은 없지만 여전히 서울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성추문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쓸데없는 일만 하는 여성가족부를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입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그 돈으로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보태기를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가 답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아들이 상주로 참석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장례 문화에서 상주가 자리를 지키는 건 예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만 다른 상주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는 지난 11일 입국해 발이 나는 13일까지 상주로서 빈소를 지켰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상을 당한 해외 입국자는 누구나 코로나 자가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진 별도의 격리시설에 1박 2일 정도 머물러야 합니다. 박주신 씨가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가량. 정부는 상을 당한 경우에는 2시간이면 나오는 신속검사를 진행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근데 그 아주 제한된 인력만 그 검사를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해줄 수는 없고 일륜적인 문제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YTN 취재 결과 일반인 상주 가운데도 신속검사를 받은 경우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격리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건 이례적입니다. 그날은 격리시설이 포화 상태여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했다는 게 검역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임시시설 가시는 거예요. 시설이 부족하다, 급하지 않은 사람이면 좀 공항에서 대기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박주신 씨와는 달리 상주로서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는 해외 입국자들. 실제로 YTN이 서울 시내 대형 병원 5곳을 확인한 결과 자가격리를 면제받아도 조문객을 맞도록 허용하는 곳은 서울대병원 한 곳뿐이었습니다. 아니요, 불가합니다. 입관이나 통과는 저희 가능해요. 이게 또 지침이 또 밖에서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서울대병원은 진료동이 아닌 장례식장에선 과거에도 해외 입국자에 대해 별다른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금지 지침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지난 4월 자가격리 면제자가 상을 치른 뒤 확진 판정을 받자 상주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두 후보자를 겨냥한 의혹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 출신 사선 현역 의원도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자녀 병역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척추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뒤 카트레이싱을 하고 맥주 상자를 들어올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또 스위스 유학 시절 억대 호화 생활을 누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모두 사실무근,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월세 580만 원, 5,102.5 스위스 프랑과
생활비 2,482만 원을 합쳐 총 3,062만 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대학에 다니고 졸업도 한 것으로 드러나 황제 복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부대장 허락 아래 야간에만 학교를 다녔고 당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여오는 압박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 측은 자문단까지 꾸려 치열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의 행적 파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대한민국 현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미래 국정원장의 직무 수행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까지는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새 통일외교 안보 진용으로 냉각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가 첫 단추를 무사히 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업체 수상한 공생관계를 고발하는 YTN 연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업체는 국고까지 횡령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 임차료를 내는데요. 이걸 빼돌리려고 이면 계약서까지 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 3층짜리 건물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는 45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실제로는 월세가 아닌 전세라고 말합니다. 전세 이면 계약을 맺고 월세 450만 원은 위탁 운영업체인 A사가 챙긴다는 겁니다. 주인하고는 가짜 계약서인 거네. 그러면은 구청에 들어가 있는 계약서는 가짜 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상태로 놔두고 뒤로 이제 다시 계약서 쓴 거가 안 들어가는 거지. 월세가 입금되는 건물주 통장도 아예 A사가 관리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예 자기 이름으로 내 통장 하나를 내줬어. 그래서 그 계좌로 입금을 하면 본사에서 카드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서시로 빼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챙기는 거지. 건물을 빌려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임차료를 냅니다. 결국 A사가 빼돌리는 월세가 나라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돈을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빼돌렸다. 그거는 업무상 횡령 배임 성립이 됩니다. A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합니다. 그 자체가 안 틀린 자료고요. 있는 게 없어요. 무슨 기사체라는 저희가 사실 지금도 제가 계좌에 뭐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업체 측은 발뺌하기에 바쁘지만 원장들끼리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를 들어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그거를 월세 안 나가는 거를 회사에다가 주는 거지. 법적으로 굳이 따지면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YTN 안윤학입니다. 한국은행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속도를 내면서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마이너스 0.2%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주열 한흥 총재는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말에 내놓은 마이너스 0.2%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서도 그 확산세가 가속화가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떤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해서 지난번 5월 전망치를 좀 조정이 불가피하겠다. 이 총재는 3차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에서 0.2%로 봤는데 이를 반영해도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밑돌 것이란 겁니다. 이 총재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 강력 대책으로 다주택자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의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이 총재는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지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게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직전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현재 연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의 경기 부진이 깊어져 통화도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 외 대출 공개시장 운영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 금리가 오르면 한은이 적극적으로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21대 국회 초선 의원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고 상위 10%의 부동산 재산은 1인 평균 58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후보 출마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초선 151명 가운데 27.8%인 42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습니다. 3채 이상 주택을 가졌다고 신고한 의원은 7명이었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15명의 신고 금액은 모두 873억 원으로 한 사람이 평균 58억 2천만 원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젊으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증상이 약할 것이라는 생각에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일단 코로나19에 걸리고 나면 젊은이 3명 가운데 1명꼴로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불러놓고 누가 먼저 감염되는지 내기를 하는 코로나 파티입니다. 주로 20대 대학생이나 30대 직장인 등 젊은 층이 파티에 참가합니다. 결국 파티에 참가했던 30대 남자가 코로나19로 숨지는 일까지 생기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We had seen over the last few weeks parties going on in the county or throughout the city and the county in several locations where students or kids would come in with known positives. 실제로도 젊은이도 결코 코로나19 위험의 예외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청년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을 살펴봤습니다. 연구 결과 청년 3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환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따지면 백인 청년이 35%로 가장 높았고 흑인과 중남미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계 청년은 18%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인종에 관계없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분비물 같은 게 생겼을 때 이것들을 몸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증의 폐렴이 발생을 하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그런.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이라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나이,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담배를 끊는 것이 코로나19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대구시가 모든 시민에게 2차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차 긴급 생계자금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권 시장은 가능하면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22만여 명이 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 이번 달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연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최다치를 보이면서 병상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It's the daily strategy meetings to figure out which beds can we turn into COVID beds.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당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선거 유세를 강행했던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주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원인 주지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유세장에 지지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Yeah, I was pretty shocked that I was the first governor to get it. Obviously, Boris Johnson, the Prime Minister, the UK got it.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면서 오는 11월 1일까지 8만 7천여 명이 추가로 숨져 사망자가 22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이 전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전망치보다 1만 6천여 명이 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가 이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이번 달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ember states this year should consider starting earlier with vaccination campaigns and broadening target groups to increase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정체불명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 또는 폐렴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의 월마트가 미국 내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경주장에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이는 등 생활 방역과 어긋나는 일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미국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다시 제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6월 초에 2배에 달하는 하루 2,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very county in the state of California impacted by a requirement now to modify indoor operations.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필수 사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을 다시 봉쇄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미국 주지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각주가 봉쇄 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월마트는 오는 20일부터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Maybe two. I think it sets a really good example, and it kind of, I don't know, maybe people will follow on and actually. 월마트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미국의 다른 대형 체인점도 잇따라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네시주의 한 자동차 경주장엔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관중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입니다. 14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라 빈자리가 더 많았지만 대부분의 관중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이 이해관계와 집단에 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7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철벽 마무리 오승환 선수, 요즘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에 힘이 떨어지면서 난타당하는 경기가 잦아졌는데요. 삼성의 고민도 깊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한 점 차로 앞서가던 삼성이 투아웃 만루 위기에 몰리자 오승환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하지만 박찬호의 기술적인 타격에 적시타를 맞고 동점을 허용합니다. 경기는 2대2 타이가 됐습니다. 오승환의 시즌 두 번째 블록 세이브. 9회에도 등판에 연속 안타를 맞고 옛 동료 최형우를 만난 오승환. 원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직구를 던졌는데 정확히 받아친 공은 승부를 결정짓는 석점 홈런으로 연결됩니다. 삼성은 오승환 선수를 투입하고 지금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끝판왕이라는 별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기력한 장면은 요즘 자주 나옵니다. 지난 4일 LG와 경기에서는 안타와 사사구를 각각 2개씩 내주며 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등판한 KT전에서는 직구 구속이 140km대 초반에 머물면서 9위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샀습니다. 최근 4경기 4와 3분의 1이닝 동안 6실점했고 2번의 세이브 상황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일본 진출 직전인 2013년과 비교해보면 피안타율과 출루 허용 등 모든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공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비관론과 아직은 팔꿈치 수술 후 실전 감각을 놀리는 과정이라는 낙관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 거침없는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삼성은 마무리 투수 오승환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아니 저 별내 형이 앉아서 자리 막고 있었잖아 내가. 야, 왜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만 별내 형은 앉아서 김성수 가지고 잠시만요. 그만합시다. 그만. 네, 여기요.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서로 이해되고요. 원래 자리 막고 있었잖아 여기. 빨리 정리할게요. 그 6시 10분에 김태현 대표, 조호영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할 겁니다. 6시 10분에 다시 여기서 만나서 합의문 서명을 할 겁니다. 지금 너무 밀리시는데 지금 결정된 거 아니니까 좀 편안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6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예, 들어가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왜 그러는 거야? 같이 찍으면 될 거예요. 죄송한데. 설명하면서 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인을 한 말씀 해야 되나?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아우. 그래도 여당이 먼저. 여러 차례 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7월 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은 7월 16일 목요일 14시에 개최합니다. 2번 이거 다 아니 2번 했고 2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7월 20일 월과 7월 21일 10시에 제가 이거 사비문은요 사진을 찍어서 기자분들께 좀 보내드리도록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여러분 기프트 좋아하시죠? 특히 고려 기프트가 진짜 좋아요. 이거 광고예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이 엄청 많은 고려 기프트는 엄청 싸대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엄청 주문하는 고려 기프트 사달래요 사장님이. 저는 요즘 부쩍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동 침양환으로 지친 몸을 깨웁니다. 귀하디 귀한 침양으로 만든 광동 침양환. 광동제약이 까다롭게 고른 귀한 침양의 녹용,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국산 원료 13종까지 이 한 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침양도 광동이 만들면 다릅니다. 당신도 광동 침양환으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광동 침양환.
네, 초복더위가 이름값을 톡톡히 한 하루였습니다. 전국적인 찜통 더위가 말썽을 부렸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도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 충북과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오겠고요. 또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도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5에서 최고 70mm의 국지적인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일부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은 낮 동안 찜통 더위도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오기 전까지 맑은 하늘에 햇볕이 강합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 청주도 21도, 안동과 대구 17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 32도, 대구와 광주 29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찜통 더위가 이어지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점차 전국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